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10주가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광학을 끝으로 고전 물리학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서 이제 제 10주 강의부터는 현대 물리학으로 들어갑니다. 현대 물리학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먼저 양자역학부터 공부한 다음에 특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고 중간에 핵물리학을 조금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 입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몇 주입니까? 나머지 10주에서 6주 동안 우리가 현대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양자역학은 이제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2주 동안 공부할 텐데 첫 주, 이번 주에는 이 양자역학이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나 하는 것을 먼저 공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이 그래서 플랑크의 양자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자론 하면 양자역학과 같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조금 다른 의미가 되겠어요. 양자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입자처럼 또는 알갱이처럼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전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맨 처음 제기한 사람이 바로 플랑크였어요. 그래서 플랑크가 양자역학의 아버지 또는 양자론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그 시발점은 뭐였냐면 우리 먼저 거시세계와 미세계를 살펴본 다음에 보는데 조금 이제 시발점하면 다른 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예상하지 않은 PPT가 나와버렸네. 거시세계와 미세계가 뭔가 다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세계, 미시세계. 그래서 뉴턴 역학은 거시세계에서 성립하고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서 성립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뭘 배웠냐면 17세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본 법칙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다르다. 그래서 천상세계는 신들이 사는 세계에 천상 법칙이 있었고 지상세계는 인간들이 사는 세계에 이제 지상 법칙이 있었다. 그랬는데 17세기에 뉴턴에 의해서 그게 통합이 됐죠. 통합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 통합된 천상세계나 지상세계나 이걸 다 그 기본 법칙이 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알고 봤더니 미시세계는 성립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시세계와 미세계는 어떻게 다룰까? 거시세계의 대표적인 시스템이 이거 뭐처럼 보여요? 잘 안 보이나? 태양계입니다. 가장 간단한 거시세계의 특징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는 바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떻게 해서 태양계가 만들어졌냐면 상호작용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생깁니다. 상호작용이 없다면, 힘이 없다면, 물체들한테 힘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다고 알고 있습니까?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면 그 물체들은 어떤 운동합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죠.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건 똑바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고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는데 둘이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똑바로 지나쳐 갑니다. 여러분은 그럽니까? 안 합니까? 광장에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어요. 저기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오는데 가서 뭐 얘기합니까? 그냥 똑바로 가죠. 상호작용이 없으면 그냥 똑바로 갑니다. 근데 저기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이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계에서도 마찬가지. 자연계에 어떤 시스템이 보이면 그것은 상호작용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태양계가 바로 만유인력 때문에 이 시스템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시세계란 우리가 그냥 큰 세계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만유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시스템을 거시세계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거시세계에서는 뉴턴의 운동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거시세계 모든 물체들의 운동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뉴턴의 운동법칙의 특징이 뭐였어요? 우리 이제 사실 이건 1학기 때 배운 거지만
뉴턴의 운동 법칙을 풀면 우리 뭐 구합니까? F는 ma가 뉴턴의 운동 법칙인데 그거 풀 때 사실은 뭘 구하냐면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입니다. 물체의 위치를. 그렇죠? 그래서 물체의 위치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는 것이 이게 거시세계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시세계에 존재하는 대상은 입자 아니면 파동이에요. 입자이면서 파동인 거 없어요. 입자도 아니고 파동도 아닌 거 없어요. 입자 아니면 뭐든지 파동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거시세계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시세계는 어떠냐? 미시세계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뭐겠어요? 네, 원자입니다. 미시세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원자인데 우리 아까 거시세계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뭐라고 그랬냐면 태양계라고 그랬죠. 태양계가 거시세계의 대표적인 시스템이 뭐 때문이었습니까? 만유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죠. 자, 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들이 모여서 시스템을 이루는데 이 시스템은 무엇이 만들었습니까? 만유인력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만유인력은 전혀 동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만들었어요? 전기력이 만들었습니다. 전기력이. 네, 그래서 전기력에 의해서 형성된 시스템. 그래서 원자 내부가 바로 대표적인 미시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기력에 의해서 형성된 계가 대표적인 미시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어떠냐? 뉴턴의 운동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양자역학의 운동법칙이 적용돼야지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고 봤더니 여기서는 입자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입자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자, 그것은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위치를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표현해 가지고 다 기술하는 것이 뉴턴 역학인데 그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뉴턴 역학 적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법칙이라는 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식을 적용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몽땅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세계는 몽땅 뭔가 생각을 다르게 해야지 되겠어요. 그 몽땅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걸 우리 어디서부터 알 수가 있냐면 어때요? 거시세계는 어떤 게 입자든지 아니면 파동인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미세계는 어떠냐? 전부 다 입자 아니면 파동입니다. 이거 거시세계의 개념으로 생각하려면 얘기가 안 되죠. 우리 거시세계에서는 우리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입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질량이 이동하는 거. 그렇죠? 파동은 뭐였어요? 질량은 이동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러면 입자면 파동이어야 되죠. 근데 무엇이든지 입자면서 파동이라고 하면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미시세계에 있는 대상은 우리가 거시세계를 설명할 때 쓰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법칙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기술하는 말이 달라야지 되는 거예요. 거시세계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시세계 용어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하면 이상합니까? 안 합니까? 마치 어떤 여기 있는 애가 남자면서 여자다 그러면 이상해야 하네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뭐가 뭐 기형이어가지고. 네. 근데 이건 진짜 이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또는 입자와 파동으로 구분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미세계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될 텐데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느냐?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알게 됐어요. 자 이런 거 알게 되니까 도대체 이해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도대체 이상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이상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이 이번 주에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단서를 맨 처음 우리한테 알려준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자 속을 미리 들여다보고 이제 원자 속 한 게 아니에요. 사실 빛이 그 단서를 맨 처음에 알려줍니다. 내가 몇 번 강조했지만 인간이 새로운 물리학이 한 단계씩 발전할 때마다 그 단서는 다 누가 줬어요? 빛이 줬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빛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이거 다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보면 어때요? 맨 처음에
빛이 뭔가라고 생각한 거는 누가 생각했냐면 뉴턴이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빛이 뭐라고 주장했어요? 아이작 뉴턴은 입자라고 주장했죠. 그게 언제였어요? 1600 언젠가 한번 주장했다가 사람들이 막 공부하니까 철회한 다음에 우리가 배웠어요. 후크가 죽은 다음에 무엇을 발표하면서 광학이라는 책을 발표한 게 1704년이었죠. 그래서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프리즘을 이용해서 백색광 속에 여러 색깔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서 빛이 입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 100년 동안은 그래서 사람들이 뉴턴이 주장한 거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빛이 절대로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라고 하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었죠. 그게 몇 년이었습니까? 1801년이었습니다. 그게 토마스 영의 유명한 뭐예요? 이중 슬릿 실험이죠. 그래서 거기서 간섭무늬를 눈으로 딱 보여줬는데 간섭무늬를 눈으로 딱 보면 빛이 뭐라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것뿐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빛이 무슨 파동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맥스웰이죠. 맥스웰이 언제? 그로부터 또 65년 지난 다음에 제임스 맥스웰이 이론적으로 뭘 하다가 전자기학 그동안에 150년 동안 발전한 걸 쫙 해가지고 정리하니까 어때요? 저절로 뭐라는 거?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걸 예언을 했죠. 그래서 맥스웰 방식을 푸는 과정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우연히 어땠어요? 이게 바로 이 전자기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하고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빛이 파동 중에서도 전자기파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로 이건 이론적으로 예언했는데 이거를 어때요? 누가? 그렇죠. 헤르츠가 실험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1886년에 또 10년, 65년이니까 한 20년 지난 다음이네요. 하인리 헤르츠가 하인리 헤르츠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36살에 죽어버렸죠. 죽었어요. 그렇지만 36살에 죽었지만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아무튼 실험으로 전자기파를 직접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또 뭐도 했냐면 1887년에 그 다음에 헤르츠가 뭐도 했냐면 전극의 자외선을 쪼이면 전자가 더 쉽게 방출되는 광전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전자기파 중에서 자외선하면 가시광선보다 뭐가 다릅니까?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죠. 그래서 전극에다가 빛을 쪼이면 전자가 나오는데 자외선을 쪼이면 아무리 약한 자외선을 쪼이더라도 더 잘 나오더라 이거예요. 근데 가시광선 쪼이면 센 빛을 쪼이더라도 잘 안 나오는데 그런 광전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빛이 파동이라는 걸 전자기파를 처음 만든 사람이 광전 효과를 이제 관찰했는데 그 실험 결과를 관찰했는데 이 실험 결과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전극에다가 빛을 쪼이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건 왜 튀어나오겠어요? 에너지를 받아서 그러면 빛이 에너지를 많이 주려면 어떤 빛을 쪼여주면 되겠어요? 센 빛을 쪼여주면 에너지 많이 받겠죠. 근데 아무리 센 빛을 쪼여줘도 전자가 안 나오는데 자외선 쪼여주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상하죠.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거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빛이란 이상한 성질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인데 이게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막스 플랑크가 이건 영 다른 거 하다가 뭘 하냐면 흑체 복사공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발견합니다. 이런 관계를 이용하지 않으면 흑체 복사 공식이 설명되지 않았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진동수에 비례하는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뭔가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면 그게 알갱이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자기 전하 배웠죠. 전하면 1쿨롱 그러는데 1쿨롱보다 조금 더 많은 전하가 1쿨롱보다 조금 더 많은 전하가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가장 조금 더 많으려면 거기 전자 하나 집어넣는 전자 하나가 전하의 알갱이입니다. 그보다 더 작은 전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전하는 사실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전자의 전하 곱하기 정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에너지도 H라고 하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에 곱하기 정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관계. 이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빛이 입자다라고 하는 의미인지 이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랬어요. 네, 질문 있습니까? 네. 그 E는 HF라는 공식이 네. 에너지의 양자화를 말씀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에너지. 근데 네. 저 공식은 그럼 진동수도 양자화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진동수는 그냥 숫자죠. 자연수죠. 자연수.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얘기하냐면 이번 시간에 조금 이따 얘기할 것 같아. 좀 기다려 보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줬어요. 이따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광전 효과를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설명합니다. 누가? 아인슈타인이 설명하는데 무엇을 이용하냐면 바로 아까 플랑크가 제안했던 E는 HF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지요. 네, 그리고 나서 1900년이었어요. 1901년이었어요. 조금 전에 1900년이었을 것 같아. 플랑크가 양자론을 제안한 다음에 바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E는 HF를 이용해가지고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24년에 아서 컴프턴이 컴프턴 산란이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전자에다가 빛을 쪼였더니 그게 전자가 튀어나가요. 빛이 일로 가요. 근데 무슨 현상을 발견하냐면 이 빛의 파장이 바뀝니다. 빛의 파장이. 근데 우리 전에 광학 배울 때 빛의 파장은 어떨 때 바뀌었어요?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바뀌었죠. 빛의 속력이 바뀌니까. 근데 여기 전자 하나 있고 빛이 이렇게 쪼였어요. 빛이 쪼여서 이쪽으로 갈 때 여기에 매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매질이 안 바뀌었어요. 이 파장이 바뀌면 이상하죠. 이상해요. 알고 봤더니 이 빛의 파장과 운동량하고를 연관시킬 것 같으면 바로 이 실험이 무엇하고 똑같냐면 당기공 충돌할 때 선운동량 보존하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보존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에 얘기했어요. 무엇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눈으로 볼 수 알지 못할 때는 간섭을 일으키면 이건 파동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선운동량 보존을 일으키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입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빛이 선운동량 보존에 참여를 해서 빛이 바로 입자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빛이 입자이다. 빛이 틀림없이 파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해가지고 빛은 이제 틀림없이 파동, 입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난 겁니다. 그럼 빛은 입자겠어요? 파동이겠어요? 네, 그거 참 곤란합니다. 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냐면 흑체 때문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보니까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하겠어요. 자, 흑체 복사고 공식. 이게 플랑크가 빛의 에너지의 양자론을 제안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인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흑체란 뭐냐면 흑체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영어로 하면 블랙바디예요. 검정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검정 물질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입사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나 입사 광값이 일단 입사하면 전부 다 흡수하는 게 흑체입니다. 우리가 빨간색 물체는 뭐예요? 다른 건 흡수하고 빨간 빛만 반사하면 이게 빨간색이죠. 백색 물체는 뭐예요? 전부 다 반사하면 백색이에요. 이거 전부 다 흡수하는 게 이게 바로 흑체라고 하는데 흑체의 성질은 뭐냐면 열적 평형 상태의 흑체는 우리 이거 1학기 때 배운 건데 열적 평형 상태는 뭐예요? 그 물체의 모든 부분의 온도가 다 같을 때가 열적 평형 상태예요.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면 안 돼요. 전부 다 온도가 똑같으면 그러면 이 흑체는 모든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방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진동수만 방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빛의 색깔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근데 어떤 특별한 진동수만 방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이때 흑체 복사 곡선은 흑체의 온도에만 의존한다. 흑체의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흑체 복사 곡선을 만드는데 흑체 복사 곡선이란 뭐냐면 설명이 안 됐네. 흑체 복사 곡선이란 밑에 이 세로축을 가로축을 파장 또는 진동수를 하고 그 세로축은 그 빛의 세기, 진동수에 따른 세기를 그린 겁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흑체 온도에 의해서 서로 다른 물체라고 하더라도 흑체이기만 하면 그게 딱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19세기에 뜨거운 물질과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 분석하는 게 아주 분광기가 발달해가지고 이게 잘 알려졌어요. 그래서 온도가 동일한 물질의 스펙트럼의 세기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그래서 이 곡선을 흑체 복사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서 흑체 복사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는 파장으로 그렸죠. 파장이나 진동수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파장이 커지면 진동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고, 파장이 작아지면 진동수는 작아지는 거죠. 여기 있는 게 6000도, 절대온도로 6000도일 때는 이런 곡선을 그리고, 여기 그 밑에 5000도일 때는 이런 곡선을 그리고, 3000도일 때는 이런 곡선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체든지 6000도짜리는 다 똑같이 방출하는 전자기파의 세기가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 빨간색 이렇게 그려놓은 것은 요 파장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요 파장의 단위가 나노미터인데, 우리 가시광선의 파장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400에서 7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00에서 700까지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몇 도짜리의 흑체 복사 곡선이냐면 6000도짜리. 이게 6000도짜리 보니까 어때요? 요 가시광선이 이게 최고가 되죠. 이 6000도가 어떤 온도냐면 태양의 표면 온도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우리가 흑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체를 구분하는 다른 기준은 우리가 그놈이 흑체인지 아닌지 눈을 봐서 까만지 아닌지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복사파를, 전자기파를 가지고 흑체 복사 곡선을 그려서 이게 이런 모양으로 온도가 딱 주어지면 그 온도에 해당하는 이런 모양을 그리면 그 우리가 흑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건 어때요? 어떤 흑체든지 온도만 딱 주어지면 그 복사곡선이 딱 결정이 되니까 이 복사곡선을 식으로 딱 쓰고 이 복사곡선을 설명하는 식으로 딱 만들고 싶은 게 물리학자들이 꿈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꿈이겠어요. 그거 쉽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했지만 식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식이 나왔냐면 이렇게 여기 파장하면 파장이 작은 쪽에서 설명하는 식이 비내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장이 큰 쪽에서 설명하는 식이고. 근데 그러니까 비내 공식으로는 여기만 맞아요. 여기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요쪽 파장이 큰 쪽을 레일리 진스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요놈은 파장이 작은 쪽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맞는 식이 없었는데 요거 한꺼번에 맞는 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 이미 나와 있지만 이렇게 비내 공식과 레일리 진스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흑체 복사 곡선의 봉우리 여기를 제대로 설명하는 공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랑크는 하나 공식으로 이 전체 복사 곡선을 설명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런 공식을 한 사람들 잠깐 볼 것 같으면 레일리경 영국 사람인데 19세기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레일리경 이 사람은 영국의 물리학자로 영국의 화학자 램지와 함께 원자번호 18번짜리 아르곤 원소를 발견했어요. 이때까지 우리 원소 발견해가지고 노벨상 받았어요. 근데 원소 같은 거 발견하면 노벨상 받는다면 이거는 화학에 속하겠어요? 물리에 속하겠어요? 이거 좀 아리까리 할 때였어요. 자, 이 이후에는 이런 원소 발견한다고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 이제 마지막으로 노벨 물리학상 받았는데 화학자는 노벨 화학상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연구해서 한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 다른 사람은 노벨 화학상 받은 걸로 하고 이 사람이 하늘이 푸른 이유가 산란이다라고 하는 걸 처음 설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체운동론을 이용해가지고 흑체 복사 곡선 여기 파장이 어떤 쪽? 긴 쪽을 설명했어요. 긴 파장이 성립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뒤에 레일리 진스 공식하죠. 진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진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역시 또 제임스 진스인데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 되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물리학자 레일리 경과 함께 긴 파장 영역에서 흑체 복사 공식을 유도했는데 천문학과 우주론에 많은 기여를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새롭게 우주론 같은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책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만년에는 이런 교양서적, 과학 교양서적을 써가지고 상당히 책도 많이 팔리고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식이 뭐였죠? 저쪽 견해 성립하는 거 빈이었죠. 빌헬름 빈.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독일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플랑크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독일의 물리학자인데 1896년에 잘 보세요. 1896년에 짧은 파장에서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한 비내 복식
경험적으로 얻었다. 이 경험적으로 얻은 건 여러 가지 여러 공식을 트라이해 본 거예요. 아까 레일리는 어땠어요? 기체 운동론을 써가지고 했어요. 파장이 긴 쪽은. 파장이 짧은 쪽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했더니 이런 모양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 X에 몇 승에 이렇게 비례하겠죠. 1승에 맞을까, 2승에 맞을까, 3승에 맞을까 하다 보니까 몇 승에 맞았어요? 4승에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했습니다. 그리고 요 흑체 복사 공식에 대해서 또 다른 법칙도 하나 만들어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흑체 복사를 연구한 공로로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1911년에 흑체 복사에 대한 연구의 공로를 받았는데 흑체 복사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주인공인 플랑크가 나옵니다. 플랑크. 양자론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양자론을 발견한 공로로 1918년에 빈보다 7년 더 늦게 노벨상을 받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음악의 소질이 뛰어났어요. 피아노, 첼로도 잘하고 작곡도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뭘 배웠냐면 여러분도 배웠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 뭐예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바꿨었어요. 바꿨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E는 일정 이렇게 썼어요. E는 일정 공식이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 공식이 뭐에 대한 공식입니까? 모든 자연현상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연현상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간단하다는 걸 배우고 나서 어땠는 줄 알아요? 기절했어요. 기절.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좀 음악 같은 거 잘하고 그랬지만 나는 물리학자가 돼야지 되겠다 뭔지 이래가지고 어때요? 뮌헨 대학교라는 데를 갑니다. 근데 그때 거기는 실험 물리학자들만 있었는데 이제 물리학은 이제 끝났어. 니네 오지 마. 그랬는데 이 사람 막 우격 다짐으로 물리를 공부했어요. 근데 진짜 어때요? 물리는 이제 할 거 없었어요. 이제 거의 다. 어때요? 뉴턴 물리학이 이제 다 설명했죠. 남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떠냐? 이때부터 새로운 게 또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뭐예요? 뭔가 생각할 바가 많죠. 그래서 공부 도서관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때요? 지금 할 거 없는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면 뭔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실험 물리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베를린 대학으로 가서 여기는 유명한 여기 헬름홀츠라든가 키리오프 같은 이런 이론 물리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밑에서 이걸 공부하고 사실은 졸업을 하고서도 할 일이 없었어요. 21세에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무급조교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 흑체 복사 공식을 유도하는 고장에서 에너지 양자화를 발견했는데 이 에너지 양자화라는 건 고전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플랑크는 고전 물리학을 굉장히 숭상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 기분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흑체 복사 공식은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 언젠가 누군가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이건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거 진짜야 그래가지고 점점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를린 대학교 교수가 된 사람이죠. 그러면 흑체 복사 관련 공식이 아까 그 공식 말고도 또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빈의 변이 법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흑체 복사 공식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어때요? 꼭대기가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건 뭐예요? 온도가 더 낮아졌네. 그러니까 온도가 더 높아지면 어디로 가냐면 짧은 파장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파장 사이에 최고 가장 높은 파장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 반비례 관계가 성립해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건 어떤 일정한 값이 돼요. 자, 이걸 갖다가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연력학 원리를 이용해서 1893년에 유도해 냈어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6000도에다가 집어넣을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 483 나노미터. 이거 무슨 색깔이겠어요? 한 빨간색 좀 되죠? 빨간색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자, 이게 이렇게 흑체 복사 곡선이 있으면 요걸 다 어떤 흑체 복사 곡선 밑 면적을 다 더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총 방출량이 되겠어요. 모든 방출량. 근데 이 모든 방출량은 무엇에 비례하냐면 절대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어요. 그걸 갖다가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 누구하고 같이 했냐면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스테판이 했는데 그 다음에 볼츠만하고 같이 그 제자 볼츠만하고 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 두 사람을 설명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스테판이라는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를 졸업하고 빈 대학교 교수를 한 사람인데 빈 대학교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양자역학의 슈레딩거도 빈 대학이에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 보세요. 자, 크리스티안 도플러 효과한 거기 빈 대학 출신이에요. 스테판, 그 다음에 볼츠만, 그 다음에 슈레딩거 이런 쟁쟁한 인물들이 빈 대학 물리학과 출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험으로
절대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걸 발견했죠. 그다음에 볼츠만이 그 제자였어요. 연력학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규명해가지고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볼츠만은 스테판의 제자인 볼츠만은 역시 오스트리아 이론 물리학자인데 빈 대학교 다닐 때 이미 연력학을 기체 분자 운동으로 설명하는 시도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널리 알려졌고 통계역학 분야에서 정말 통계역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대학교에 있었는데 기체 분자 운동에 대한 맥스웰의 이론을 수정함. 우리 1학기 때 기체 분자 운동 논할 때 속도 법칙이 맥스웰, 볼츠만 속도 법칙 뭐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체를 분자들의 운동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어땠냐면 분자가 진짜 있어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때였어요. 그뿐 아니라 당시에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한 60세쯤 돼가지고 그냥 자살했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자살한 다음에 그야말로 통계역학이 아주 정말 잘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빈의 변이 법칙하고 스테판 볼츠만 법칙했는데 그건 흑체 복사 공식하고는 관계 없는 거였죠. 흑체 복사 공식이 뭐하고 뭐냐면 레일리 진스 법칙하고 또 하나 뭐였어요? 빈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일리 진스 법칙을 볼 것 같으면 이거는 파장이 긴 쪽에서 아주 긴 쪽 여기서만 성립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립하는 것인데 절대 온도가 T인 흑체에서 파장이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는 온도가 T인 절대 온도가 T일 때 파장의 함수를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의 사승에 반비례하게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자, 이거를 당시 고전 물리학의 근거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레일리 경이 한 다음에 여기에 진스도 보탰어요. 그래서 진스가 요거 비례 상수가 CKT라고 하면 되겠다. 요 T는 절대 온도고 C는 뭐겠어요? 광속이에요. K는 뭐예요? 이게 바로 유명한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비례 상수를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B는 그 반대쪽인데 그 반대쪽 여기서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립하는 거. 그래서 절대 온도가 T인 흑체에서 이런데 요거 아주 긴 쪽이 짧은 쪽이 잘못된 거예요. 짧은 쪽. 이렇게 쓴다. 여긴 뭐예요? 람다 5승분의 1하고 요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요게 하나 특징이에요. 요거 특징. 자,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플랑크가 조금 이제 고치는 겁니다. 이 식은 1896년에 유도가 됐는데 플랑크가 두 개를 합칩니다. 플랑크 공식. 어떻게 합치느냐? 플랑크는 흑체 복사곡선 전체를 설명하는 한 개의 공식을 유도해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도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없으면 뭐하고 똑같아요? 요 마이너스 1 없으면. 요 마이너스 1 비대공식하고 똑같죠? 근데 요거 마이너스를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해서 이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이제 물리학과 3학년 중에 이거 배워요. 이렇게 이거 유도하는 거 배웁니다. 우리는 이거 유도할 아직 능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했더니 이게 지금 흑체 복사 곡선이에요. 이거 실험으로 이렇게 구한 거예요. 몇 도짜리? 5525도짜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잘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엄청 잘 맞죠? 엄청. 이걸 갖다가 이제 학회에서 발표합니다. 그래서 빈의 법칙을 발견한 빌레름 빈의 친구인 막스 플랑크는 1896년에 발표했던 파장이 짧은 경우에만 성립하는 빈의 법칙을 파장이 긴 경우에도 성립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빈 경우에는 레일 진수 법칙에 일치하도록 유도했어요. 파장이 길다고 하면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근사식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 금방 보게.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플랑크 법칙에서 그린 곡선은 측정된 흑체 복사 곡선을 완벽하게 재현을 했다. 이걸 어떻게 했냐? 1900년에 물리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01년에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뭔가 하나 함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공식을 얻기까지 가정을 하나 했어요. 가정.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그 가정한 걸 갖다가 좀 없애야 됐어요. 그래서 그 설명. 그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의 양자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부터 플랑크 법칙에서부터 레일리 진스 법칙하고 빈의 법칙이 나오는 것을 좀 보면 자 하겠어요. 플랑크 법칙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할까? 레일리 진스 법칙을 먼저 하면 레일리 진스는 파장이 긴 때예요, 짧은 때예요? 긴 때죠. 파장이 길면 람다 KT분의 HC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아지겠죠. 그러면 우리 뭘 할 수가 있냐면 레일리 진스
자, 파장이 긴 경우에는 요게 x가 작으면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그때 여기서 몇 번째 항까지 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항까지만 해도 돼요. 두 번째 항까지. 왜 두 번째 항까지만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요 1이 없어지고 x만 남아요. 이렇게 되면 요걸 이렇게 근사를 시킬 것 같으면 여기다 1 플러스 이렇게 하면 1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람다 분의 1이 있고 여기 람다 5승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람다 4승이 있고 요 비례상수 딱 나오죠. 네, 그래서 플랑크의 복사 공식에서 람다가 클 때는 이 레일리 진스 법칙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는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눈에 보여요. 그런가 하면 빈의 법칙은 어떠냐? 파장이 짧은 경우에는 파장이 짧으면 여기 1보다 함량 크죠. 그러면 아까 그 식에서 요 둘 중에서 요게 1보다 훨씬 크니까 요거 있으나 마나죠. 요거 없앴어요. 없앴더니 이게 바로 뭐가 됐어요? 네, 빈의 법칙이 됐어요. 빈의 법칙. 알고 보니까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알고 봤더니.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유도를 했느냐? 때려 맞추려고 이렇게 어떻게 유도한 게 아니라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유도했습니다. 유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흑체에서 복사선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모델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 모델은 사실은 복잡한 모델을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흑체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렇게 흑체를 가정하면 좋아요. 자, 다른 데는 흑체가 아니라 자, 요거만 흑체. 흑체는 모든 빛을 다 흡수하죠. 그래서 빛이 여기 떨어지면 여기로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흡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흑체의 가장 좋은 모델이 뭐냐면 동공. 우리말로 하면 동공인데 영어로 하면 캐비티예요. 캐비티가 더 알기 쉬워요? 동공이 더 알기 쉬워요? 둘 다 알기 어려워요? 네, 구멍이에요, 구멍. 이게 뭔가 큰 구멍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그냥 구멍하면 구멍을 얘기하지. 구멍이 아니라 이렇게 다 막힌 요런 큰 장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공이라고 그러는데 동공에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여기 흑체 모델이 돼요. 단 흑체 모델은 뭐야 되냐면 요 벽은 완벽한 반사체여야지 되겠어요. 여기 흡수해 버리면 그럼 없어지죠. 그러면 안 되겠어요. 완벽한 반사체여서 일단 들어가면 어때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조그만 구멍이 뚫린 동공으로 동공 빛을 흡수하지 않고 다 반사해요. 이때 구멍에 도달한 빛은 모두 동공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흑체인데 이때 흑체는 모든 진동세 빛을 내보낸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여기 도달하면 이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나가겠어요. 여기 있던 놈이 이렇게 나가겠어요. 그렇죠? 있던 놈 나가요. 그러면 자, 이거를 갖다가 파장이 얼마짜리가 제일 많이 나올까? 그러면 파장이 얼마짜리일 때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빛 중에서 제일 많은 파장이 있는 놈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구슬들이 잔뜩 있다고 그래요. 여기 빨간 구슬 10개, 파란 구슬 100개 있다면 여기서 구슬이 우연히 여기에 있을 때 나오면 어떤 구슬이 나올 확률이 더 커요?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 더 크죠. 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여기에 많은 전자기파가 있다면 전자기파는 이제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에너지로 구분하는데 그 에너지가 진동수별로 또는 파장별로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걸 나눠야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나눌 때 어떻게 되냐면 사실 에너지는 여기에 연속적으로 존재하니까 나누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2인 복사선이 방출될 때 확률은 동공 속에 포함된 에너지가 2인 복사선의 비율이 에너지가 100짜리는 100개가 있다면 그다음에 에너지 10짜리는 10개밖에 없다면 100짜리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100짜리, 10짜리 이렇게 구분하려는데 연속적으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우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적분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짜게죠. 짜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짜게. 그래서 에너지란 연속적인 값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냐면 에너지 값이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값의 간격을 점점 작게 하면 연속적인 에너지에 대한 결과가 같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불연속적으로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런 거예요. 원의 둘레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내접하는 삼각형 그리고 정삼각형 그리고 외접하는 정삼각형 그리면 원의 둘레는 요 큰 놈하고 작은 놈 사이에 있겠죠. 요걸 갖다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점점점 많이 하면 점점점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청각형쯤 하면 거의 원의 둘레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제대로 나와요. 그러면 이청각형 한다고 해서 그게 많이 차이 나겠어요? 조금 차이 나겠어요? 많이 차이 안 나죠. 뭐 수점이 조금 밑에 차이 나죠. 그래서 청각형이나 이청각형 하면 충분히
충분히 이제 좋은 거 나왔으니까 그다음엔 더 많이 안 나눠도 되겠어요. 우리 그거 잘 알 수가 있죠. 바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n을 점점 크게 증가시키면 점점 정확하게 구할 수 있지만 진짜는 이제 n을 무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무한대로 시키더라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꼭 무한대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뭐 n이 1000이나 뭐 2000이나 하면 충분히 옳은 답 구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면 정확한 원의 둘레가 이제 나오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 값을 알아내기도 합니다. 이때 바로 이런 방법으로 플랑크 상수 h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플랑크는 동공속의 에너지가 E와 델타 E 사이에 존재하는 비율, 요게 이제 고전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에너지가 E인 놈의 비율은 KT보다 E 한 요만큼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했어요. 근데 요 델타 E를 짜게 해야 되니까 충분히 작게 놓고서 이렇게 했더니 바로 올바른 플랑크 공식이 유도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 엄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마지막에 델타 E를 뭐로 보내야 되겠어요? 0으로 보내야지 되는데 델타 E를 0으로 보내기 전에 벌써 올바른 공식이 나왔으니까 0으로 꼭 안 보내더라도 이거 맞는 거니까 갖고 학교에 가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지만 0으로 안 보냈으니까 좀 찜찜해요? 안 찜찜해요? 찜찜해요. 그러니까 0으로 보내는 방법을 좀 해보고 싶겠어요? 안 해보고 싶겠어요? 해보고 싶어요. 안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나중에 이런 거 배우면. 그랬더니 플랑크의 복사 공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0으로 보냈더니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H란 뭐냐면 그러면 0으로 보냈더니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제일 작은 델타 E 값이 얼마인가 하는 걸 봤더니 바로 H가 됐습니다. 그래서 델타 E를 점점 더 감소시켰더니 더 정확해지는 대신에 전의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발견했다. 이 얘기는 비내 공식하고 레일레이 공식 두 개가 분리가 됐어요. 이렇게 이런 공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흑체 봉사 공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델타 E 값이 바로 플랑크 상수 H인데, 자 여기서 우리 형중군의 질문이 나오죠. 이때 H는 여기에 진동수여서 H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나눠놓은 거에다 H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H의 1배, 2배, 3배 한 거 여기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동수가 된 거예요. 진동수를 집어넣어서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H가 아니라 F가 진동수가 그래서 F는 원래 정수해야지만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한 거가 아니라 H보다 더 나눌 수가 없고 봤더니 H의 1배, 2배, 3배 한 1배, 2배, 3배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진동수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H는 에너지의 가장 작은 간격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구하려면 제일 작은 간격이니까 H의 1배, 2배, 3배 해야지만 에너지가 주어지죠. 네. 그래서 이 1배, 2배, 3배가 나중에 진동수와 같다고 하는 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동수는 2분의 3짜리 진동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3짜리 진동수하고 여기에 HF가 돼야 된다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뭘 안 거냐면 이 에너지가 H의 1배, 2배, 3배, 4배 해야지 되는데 그때 H에다 곱해주는 요 놈이 뭐하고 같아졌냐면 진동수가 같더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다른 시스템의 진동수는 2분의 3이어도 상관없죠. 네, 빛의 에너지를 나눌 때는 그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F는 바로 람다분의 C, 이거 파장이라고 할 때 이걸로 주어지는 진동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E는 HF가 바로 유명한 플랑크의 에너지 양자화 공식이 됩니다. 네, 내가 앞에 부분 쓸데없는 데를 조금 너무 천천히 해가지고 뒤에 부분을 너무 빨리 해서 조금 다급하게 나가서 좀 미안하긴 한데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배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에너지 양자화에 대해서 플랑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너지가 연속적인 값을 갖지 않고 E는 EH 등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것이 자신의 결과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는 여기서 빛에서만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 똑같은 에너지죠. 근데 운동 에너지 내가 자전거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동 에너지는 내가 자전거의 페달을 점점 돌리면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더 커져요, 작아져요? 점점 빨리 가면. 운동은 2분의 1 mv제곱인데 내가 페달을 점점 세게 돌리면 점점 빨리 가요, 안 가요? 가는데 이놈의 에너지가 갑자기 10줄이 했다가 20줄이 했다가 그런다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연속적으로 변하죠. 네. 그래서 에너지는
고전적으로 보면 연속적으로 변해야지만 됩니다. 당연히. 네. 근데 연속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그 고전역학이 너무 멋있어서 물리학자 된 사람이죠. 네, 고전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결과를 부정하는 이런 결과를 보고서 자기의 결과가 옳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흑체 복사 곡선을 유도하는데 편법은 한 가지 편리한 방편이다. 그렇지만 나중에 진짜로 옳은 방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땠어요? 나중에 흑체 복사를 설명하는데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 제대로 된 이유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플랑크 예상과는 반대로 E는 HF가 옳은 관계식임이 계속 증명됐어요. 어디서? 광전 효과에서. 또 어디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또 어디서? 컴퓨터는 산란에서. 또 어디서? 드브로이의 물질파에서. 이게 계속 이걸 써야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써야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고 자기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점점 더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당시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는 HF는 바로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빛이 입자여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 우리 주위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파동이면 입자일 수 없지만 빛은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한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 것이 빛만의 이상한 성질이 아니라 미세계에 속한 것은 모두 이제 공통된 성질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밝혀진 걸 보여줄 텐데 흑체 복사 곡선은 뭐냐면 흑체 온도가 같으면 모두 같은 여기서부터 이제 알았죠. 그래서 플랑크는 올바른 흑체 복사 곡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진동수가 F인 빛은 E는 HF인 에너지를 나른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양자월한 빛이 입자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